자, 이제 국가직 9급 기출해설 2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 3번부터 20번까지고요. 이 안에 고난도 5문제, 그리고 그 이외에 플러스 알파가 다 존재합니다. 자, 이제 첫 번째 고난도 문제죠. 문법 독해 영역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전에처럼 단편적인 예를 들어 합성어인 것은 파생어인 것은 이런 식으로 통사적 합성어가 아닌 것은 이런 식의 단편적인 바로 지식이 아니라 일단 독해, 읽기는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읽다 보니까 반가운 것은 그래도 예로부터 공부를 좀 꾸준히 하셨던 분들은 이 단어의 형성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 문법 시간에 정말 자세히 공부한 거예요. 단어는 크게 단일어와 복합어가 있다. 물론 단어라는 것은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의미의 최소 단위,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을 단어라고 하며, 조사는 예외적으로 흔히 우리가 자립성이 없지만 뜻을 가진 작은 말에 자립성이 있어야 단어예요. 그냥 단순히 의미의 최소 단위를 형태소라고 하고요. 자립성이 있는 한 단어인데 조사는 예외적으로 단어로 본다. 이런 우리가 이론을 기억하고 있으실 거예요. 자, 그리고 더하여서 이제 합성어와 파생어로 나눌 때 바로 어근과 어근의 결합, 실질과 실질이 만나면 합성어, 또 실질의 형식적 의미, 바로 어근의 접사가 붙으면 파생어라고 1차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한 번 더 나가야죠. 이게 2차적인 단계를 거친 합성어 파생어가 있어요. 예로부터 있었어요. 과거로부터 가면 2016년 서울시 9급에 나왔던 2차적인 단계의 손놀림, 아니면은 그것과 유사하게 연결되는 걸 보기를 통해 주면서 결국은 책꽂이 이런 것들이 1단계 파생어, 즉 놀림에서 미음의 접사가 붙은 후에 손이 나중에 결합돼 의미 단위로 손놀림이 최종 합성. 마찬가지로 책꽂이도 꼬지라고 하는 게 먼저 붙은, 즉 전미사 이가 붙어서 꼬지, 꼬지는 사전에 명사로 등재되어 있는 책꽂이, 꽃꽂이, 연필꽂이 하는 거 꼬지. 그리고 바로 이 명사가 다시 책을 만나서 최종적으로 합성어가 돼. 1차적인 파생어의 2차적인 합성어. 여기도 지금 똑같은 예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미 과거로부터 있었던 이야기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 직접 구성 요소로 나누는데 세부적인, 2차적인 것은 최종적인 합성어 파생어에 관여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결국 이 글에 이제 간단하게 제가 참고 지문이 이제 나오면 주제 문제가 이렇게 한번 좀 정리를 하고 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복합어는 뭐냐? 결과적으로 우리는 합성어와 파생어를 합쳐서 복합어라고 하는데 의미를 가진 두 개의 덩어리가 만나요. 물론 어근과 어근이 만날 수도 있고 형식적인 의미, 어근과 접사가 만나기도 해요. 형태소 이렇게 쪼갰을 때 결합이 되고. 자, 분명한 건 직접 구성 요소. 그래서 딱 두 개로 나누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A가 있고 B가 있어요. 만나서 어떤 단어를 형성해요. 근데 얘가 어떻게 다시 또 쪼개질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쪼개지는 것은 2차적이고 이렇게 첫 번째로 나눌 때 이 직접 구성 요소를 우리가 소개하겠다. 쓴 웃음, 웃음을 웃, 이렇게 나누는 거하고 지금 똑같은 이야기죠. 자, 쓰더라도 그렇습니다. 쓴 웃음을 지었어요. 그러면은 쓴과 웃음으로 일단 먼저 나누겠죠. 왜 쓴 웃다 이런 말은 없잖아요. 자, 그래서 웃음을 다시 나누어서 음이 접사네. 그래서 전미사 음이 붙어서 명사인 웃음이 결과적으로 이 자체는 1단계는 파생어일 수 있지만 파생어가 명사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은 결국 이것을 하나의 어근으로 보고서 다시 쓴이라는 형용사 쓰다, 쓴맛이 나다 할 때 이 어근과 만나서 최종적으로는 2차적으로 합성어가 되었을 때, 이럴 때 우리는 결국은 마지막에 해당하는 크게 두 덩어리로 나누게 되는 쓴, 웃음, 이것을 이제 직접 구성 요소로 본다는 거죠. 자, 그래서 복합어는 일반적으로 두 개 이상의 형태서로 이루어진 단어인데 어근, 즉 실질이 만나면 합성어, 실질 형식이 만나면 파생어죠. 자, 그래서 바로 이렇게 처음 두 개로 쪼갰을 때 쓴, 웃음 이렇게 쪼갰을 때 구성 요소에 의해 결국은 합성어냐 파생어냐가 갈라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결국 이 쓴, 웃음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했어요. 처음에 얼뜻 보면 선생님 접사가 있으면 이거 파생어 아닐까요?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웃음만 생각하면은 파생어거든요. 쓴 웃음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거지 웃음 가지고 보는 게 아니에요. 자, 접사가 있으니까 왠지 파생어일 것 같죠. 그러나 합성어라는 이야기죠. 그러나 합성. 파생어가 아니냐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합성어다.
자, 결국은 직접 구성 요소에 의해서 처음 기준 두 개가 중요한 거지 2차, 3차로 쪼개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왔죠. 웃음은 파생어이지만. 이미 여기 힌트가 있죠. 웃음은 파생어이지만. 웃음이 또 다른 단어 형성에 참여할 때는 바로 어근, 즉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실질 형태소로서의 어근으로 참여하게 된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웃음이 어근이 되고 쓴도 어근이 되기 때문에 결국 쓴 웃음은 합성어다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한 거죠. 그래서 가는 파생어 3, 4번 중에 그리고 어근, 명사인 웃음은 어근이 되어야 되겠죠. 이렇게 둘 다 맞는 것은 4번의 파생어 어근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문법적 지식이 약한 채 어근이 뭐였죠? 이러면 이제 골치 아픈 거죠. 어근은 실질적 의미를 갖는 말. 예를 들어서 명사, 대명사, 수사와 같은 체언도 다 어근이고 동사, 형용사의 가장 앞부분에 있는 어간들 있죠. 말의 줄기가 되는 이런 것도 다 어근, 실질적 의미가 되고요. 관형사, 부사 이런 것도 다 어근이죠. 반면에 이제 접사는 형식적 의미를 나타내는 말들이죠. 앞에 붙으면은 접두사, 뒤에 붙으면은 접미사. 자, 이런 게 사실은 간단하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듯하지만 상당히 복합적인 문법적 지식이 지금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절대 문법 폐지하지 마시고. 자, 이번에는 이제 단어의 형성법이 나왔다라는 거. 품사도 직접적이진 않지만 간접적으로 활용이 된 것이고요. 또 지난 1차 예시 문제에 의하면 높임 표현, 예를 들어 주체 높임, 상대 높임, 객체 높임 이런 높임 표현도 공부해 두시면 좋고요. 또 저는 문장 성분 부분, 이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7성분이나 아니면은 문장의 짜임, 혼문장, 견문장 같은 거, 또 사동과 피동 같은 것도 일본의 공공언어 바로쓰기에서도 자주 활용되는 이야기라서 이것도 문법적으로 알아두시면 더욱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쓴 웃음은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이제 합성어라고 했고요. 쓴과 웃음으로 직접 구성 요소를 나누었기 때문에 웃음 자체 안에 접사가 있는 것, 또는 미음에 해당하는 접사가 있는 것은 지금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쓴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니까요. 자, 그러면 쓴 웃음을 보니까 제가 추가 예가 하나가 생각이 나서 헛웃음은 어떨 것 같아요? 헛웃음. 쓴 웃음은 합성어였죠. 근데 헛웃음은 헛 자체가 100% 접두사잖아요. 형식적 뜻을 더해줘. 헛 이렇게 우리가 혼자서 쓰는 게 아니고요. 헛웃음, 헛수고, 헛고생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쓸데없는 뭐 약간 이런 뜻을 더해주는 접두사인데 얘도 직접 구성 요소로 나누면 쓴 웃음처럼 헛웃음 이렇게 나누기는 하죠. 그런데 웃음은 다시 2차적으로 접사가 붙은 거잖아요. 파생어. 그런데 헛이 접두사니까 결국은 100% 파생어죠. 그러면은 쓴 웃음은 합성어, 헛웃음은 파생어. 자, 이렇게 2차적으로 나누는 것까지도 한번 연습해 보시면 좋고요. 자, 문제 4번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자, 이제 그래도 쉬웠던 비문학 이해죠. 사실적 사고. 지문 안에 바로 답이 있습니다. 다만 제재는 문학 독해라는 거죠. 문학과 관련된 비문학 지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작품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자, 물론 이제 20세기 접어들어서 소재는 뭐였다고요? 아까 우리 이야기하려는 또 전체 주제문 한번 우리가 또 만들어 보죠. 자, 주제는 당연히 지금 문학의 독자층과 관련되면서 두 가지, 즉 근대적 대중 독자층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전통적 독자층과 근대적 대중 독자층으로 나누고 또 엘리트 독자층이 하나 더 있다는 거죠. 자, 소재 20세기의 문학 독자층, 20세기 들어서면서 이렇게 이야기는 시작이 됐지만 더 크게 보면 바로 한국 문학의 독자층이며 뭔가 변화가 생겼다 이렇게 있었죠. 자, 그래서 아까처럼 A, 전통적 독자층, 근대적 대중 독자층, 그리고 여기에 속하지 않은 또 다른 엘리트 독자층도 존재한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 정답에 해당하는 외국 소설들도 읽고 뭐 외국어를 좀 아니까 엘리트 독자층 이렇게 된 거겠죠. 자, 이렇게 해서 다시 적절한 것이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번에 정답이 한 3문제 보여요. 그런데 이후에. 특히 두 번째 단락. 특히 마지막 단락. 집중하셔야 되겠죠. 자,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20세기 초 문학 독자층 중에는 세 번째
그러니까 전통적 독자층도 아니고 근대적 독자층도 아닌 뭐라고 규정할 수 없는 새로운 독자층이 생겨요. 그래서 바로 엘리트 독자층이라고 하는데 그들은 다르다라는 거죠. 귀속시키기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자, 바로 정답 맞는 것이에요. 엘리트 독자층에 속한 사람들은 우리나라 문학작품 외에 외국 소설을 읽었어요. 그럼요. 바로 외국어를 지속적으로 습득했어요. 외국의 순수 문학 소설들을 향유했어요. 20세기 초니까 1900년대 초반 개화기 때잖아요. 일본 유학파들도 생겨요. 아니면은 정말 우리가 서양의 서적들 영어로 된 걸 그대로 번역해서 읽기도 하고 일본어로 해서 바꿔서 읽기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외국 소설을 읽었어요. 그래서 엘리트라고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자, 반면 나머지는 이제 모두 틀리는데요. 자, 1번 같은 게 우리가 불필요한 뭔가 비약적인 이야기죠. 아까 별개라고 했는데 근대적 대중 독자층에서 엘리트 독자층이 분화되어 나왔다고 했어요. 전혀 다르다고 했잖아요. 아예 별개, 귀속시키기 어렵다고 했죠. 자, 또 신분과 학력에 의해서 독자층을 구분했어요. 아니에요. 그냥 전통적 독자층에는 노동자, 농민, 양반, 부녀자들이 있었고 근대적 대중 독자층에는 도시 노동자, 학생, 신여성이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노동자는 똑같이 들어가요. 그냥 노동자냐? 도시 노동자냐? 이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이게 신분이나 단순히 학력으로 나눈다 이럴 수는 없어요. 자, 4번도 또 비교가 들어있을 때 위험하다고 했었잖아요. A에 속한 사람들은 B보다 부자예요. 경제적으로 노동자층이 각각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1번도 틀렸고 4번도 틀렸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또 신분, 학력도 마찬가지겠죠. 여기에서도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틀린 것들이 명확했다. 이해 문제. 지문 안에 답이 있다. 그런데 이후에 주목하라. 마지막 단락을 정확하게 보아라. 그 정도겠죠. 자, 그래서 고쳤습니다. 각각 다르다는 거, 단정할 수 없다는 거, 단정할 수 없다는 걸로 제가 바꿔드렸습니다. 자, 5번입니다. 자, 고쳐쓰기. 그래서 벌써 1번부터 5번까지 사이에 쓰기 문제 3문제가 다 나왔죠. 1번 공공언어 바로쓰기, 또 2번의 개요 작성, 5번의 고쳐쓰기. 뭐 사실 1번도 그렇게 보면 수정하는 거고 5번도 수정하는 것이긴 한데요. 이제 문장에 대한 수정인데 결국은 일관성, 내용의 일관성을 보는 거예요. 전체 흐름이 흐름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엉뚱한 말이 하나 들어있죠. 근데 엉뚱한 게 주로 긍정 부정을 약간 바꿔 놓는 게 뭐 예를 들어 있다 그런데 없다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뭐가 존재한다 근데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온다든지. 자, 바로 우리가 역시 내용을 보면은 소재, 가청, 주파수. 사람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바로 가청, 주파수 대역과 관련해서 이야기합니다. 물론 우리 생각해보면 저도 뭐 건강검진하러 가면 이 통 속에 들어가서 소리 나면 헤드폰 끼고 소리 나는 쪽 소리 나면 눌러주세요. 왼쪽, 오른쪽 이런 거 하기도 하죠. 자, 그런데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청력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어르신들 보면 이렇게 보청기 끼고 이렇게도 하고 젊은 사람들은 진짜 작은 소리도 잘 듣더라고요. 자, 그런데 자,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주파수 대역의 하한선도 있어요. 20Hz. 그럼 20Hz보다 더 낮으면 우리 못 들어요. 가청,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못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흔히 우리가 아는 초저주파 음이고요. 아니면은 또 2만 킬로미터 이상이면 너무 또 우리가 높은 주파수 영역에서는 들리지 않아요. 자, 바로 여기에 있죠. 들리지 않는 요거 하나 보이죠. 이것은 초음파입니다. 초음파. 초음파 우리가 치료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초음파, 초음속 비행기 이런 것도 있잖아요. 자, 그런데 어쨌든 결국 듣느냐 듣지 못하느냐인데 지금 내용을 보니까 높은 주파수에서 들리지 않는다고 했죠. 2만 헤르츠 이상에서는 소리로 인식한다고요?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뒤에 또 나오죠. 가청 주파수 대역의 상한을 넘겨서 하면 들리지 않는다, 들리지 않는다, 들리지 않는다여야 되죠. 그러니까 이거 소리로 인식한다가 맞지 않는 정보죠. 앞뒤 문장을 통해서 결국 이 내용이 적절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고요. 우리는 소리 인식과 가청 주파수 대역에 대해서 지금처럼 뭔가 20Hz 초저주파
아니면은 우리가 2만 헤르츠 이상 이렇게 나왔었죠. 그래서 20 또는 2만 이렇게 되면은 안 들린다고 했어요. 들리지 않는 진동을 소리로 인식할 수 있으며 반면에 이제 동물들은 훨씬 더 사람보다 넓은 특히 멍멍 개 어디서 발자국 소리 막 잘 듣고 이런 거 하잖아요. 막 지진이 일어나고 이러면 짐승들 훨씬 더 잘 듣고 감지하고 막 이런 거 하죠. 자, 그렇게 사람과 동물의 차이 이제 비교 대조의 지문으로 마지막에 마무리가 되죠. 자, 따라서 소리로 인식한다라고 했던 디귿을 어떻게 인식하지 못한다. 다시 한번 높은 주파수 영역에서는 결국 가청 주파수 대역의 상한을 넘긴 거기 때문에 사람의 귀에 들리지 않는다라고 일관되게 나왔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소리로 인식하지 못한다라고 적절하게 수정을 한 거고요. 디귿이 잘못된 서술어, 상반된 서술어로 나온 거죠. 자, 반면 이제 나머지는 모두 맞습니다. 자, 그래서 저음을 들을 수 있다가 아니라 아까 아무것도 듣지 못한다 20Hz보다 낮을 때는 결국 알 수 없어요 이렇게 했었죠. 들리지 않는 이렇게 갔겠죠. 원래 이게 맞고요. 자, 니은에서도 귀에 들리지 않는 진동도 소리로 간주할 수 있다는 생각. 이것도 나름의 들리지는 않지만 그렇죠? 초저주파음이기 때문에 하나의 소리로 간주해서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우리만 못 들을 뿐이지 뭔가 있다는 거죠. 자, 리을도 사람의 가청 주파수 대역보다 넓어요. 누가? 개. 개는 다 들어요. 소리로 다 들어요. 그래서 좁은 것이 아니라 넓은 원래 있던 말이 맞는 거죠. 이렇게 상반되게 진술이 나와 있을 때 정확하게 찾아내는 것까지를 물었습니다. 그러나 확연한 일관성, 문장 간의 관계들을 보면서 전체 말하고자 하는 바와 모순되는 진술이 어떤 것인지를 찾아낼 수 있었어요. 고난도라고 볼 수는 없었고요. 자, 사실 우리가 순서 문제도 분명히 피셋 또는 기존 공무원 시험의 공통 문제들이었잖아요. 왜냐하면 이건 뭐 외워서 푸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적용해야 되니까. 원래 저도 뭐 순서 문제를 푸는 10가지 팁 이런 걸 많이 주죠. 특히 연쇄적 흐름, 여기도 적용이 되네요. 꼬리와 머리가 만나야 돼요. 지시어, 접속어 확인해야 되고요. 일반적 진술과 구체적 진술, 때로는 처음과 끝을 확인해도 되고요. 또 시작하는 도입, 화제 제시의 역할 부분, 마지막 정리, 결론, 마무리하는 부분들 이런 내용들의 특성들을 잘 살펴도 되는데요. 사실 선지를 통한 힌트, 나가 두 개네, 다가 두 개네, 빨리 갈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나는 자유롭게 말았다 펼 수 있는 롤러블 역시 많은 거잖아요. 그래서 개발되었다에 딱 보아도 도입이네요. 어떤 기술로 시작을 한 거고. 그런데 다는 OLED 기술은 근데 얘는 기술이 아예 구체적으로 나온 거잖아요. 그런 하나의 세부 기술이 나오는 게 아니라 큰 애초에 넓은 소재, 화제 제시가 먼저여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나가 먼저일 가능성. 다시 한번 나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화제 제시인데 자 역시 두 가지 롤러블 TV 그리고 OLED 기술 이렇게 두 가지를 주었고요. 말았다 폈다 하는 롤러블 TV와 같은 혁신적인 디스플레이 제품이 개발되고 있다. 맞아요. TV에서도 보면 뭐 예를 들어 우리 같으면 삼성전자라든지 LG전자라든지 이런 거에서 이런 롤러블 TV를 개발해 전시하고 이렇게 뭔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선을 보이는 이런 것도 저도 보았습니다. 아직까지는 우리가 완전히 상용화되어지는 않았지만 곧 상용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죠. 일부 막 노트북 같은 이런 데에서는 디스플레이 이렇게 말았다 폈다 이런 것들이 일부 있기도 하죠. 자, 그래서 우리는 출발이 바로 나로부터 가기로 했던 도입이나 화제 제시입니다. 자, 그래서 롤러블 TV로 시작을 했고요. 어떻게 접거나 말 수 있었을까요? 그 원리는 무엇일까요? 단어만 나오지 않았을 뿐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바로 그 다음이 가가 딱 정해져 있네요. 그 원리를 알려면 이렇게 된 거죠. 그 원리를 알려면 이제 두 가지 LED와 OLED 여기서 또 세분화된 거잖아요. 롤러블 TV로 시작을 했고 그 원리를 위해서 LED와 OLED 기술의 차이점이 나오니까 그 다음은 A-, B-가 순서대로 나오겠죠. 자, A-가 여기에 나왔어요. 전개 1이죠. 끝이 LCD로 나온 거예요. LCD.
자, 그러면 이제 반면 OLED 이렇게 되겠죠. 반면이니까 결국은 두 번째를 소개하겠다 시작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바로 반면에서 이게 A였고 반면 B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렇죠? A-, B- 이렇게 하더라도. 그럼 답은 여기에서 정해진 거로 볼 수 있겠죠. 다가 아니라 라가 나와야 하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 OLED 기술은 그래서 결국 이 롤러블 TV가 가능하게 한 기술이라는 거죠. 모양을 자유롭게 변형할 수 있는 모니터 개발을 가능하게 했다. 딱딱한 게 아니라 휘어지는 특수유리나 플라스틱을 이용함으로써 바로 둥글게 말았다가 펼 수 있는 기술을 생산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랬죠. 자, 그러면 출발점은 도입 화제 제시, 그리고 전개 1, 그리고 전개 2, 마지막 최종적으로 정리 마무리하는 아주 기계적인 순서죠. 아주 그냥 우리가 공식적인 순서의 패턴이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문제를 푸셨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세트형 문제가 나오기 시작을 하죠. 7번, 8번 있고요. 그래서 결국 세트형은 최대 3세트, 총 6문제지만 한 지문에 2문제, 한 지문에 2문제, 한 지문에 2문제 이렇게 3세트가 이제 존재합니다. 자, 이것도 비교되죠. 지문이었었죠. 자, 동물이 신체의 내부 온도를 정상 범위 안에서 유지하는 과정을 체온 조절이라고 합니다. 바로 우리 인간을 생각해 보면, 포유류인 인간을 생각해 보면은 인간이 가장 또 환경에 잘 적응한다고 하죠. 더우면 더운 대로 체온이 유지되고요. 추우면 추운 대로 또 우리가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나름의 능력이 있어요. 물론 추워도 우리가 막 이렇게 버티면서 옷을 두껍게 입고도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36.5도의 체온 속에서도 그래도 이렇게 뭔가 변형하면서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죠. 자, 그런데 이제 다른 동물과는 좀 다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조류, 포유류, 내온동물. 또 물론 인간을 떠올려 보면은 바로 우리 인간도 체내의 물질 대사에 의해서 생성된 열로 체온을 유지하기 때문에 막 추우면 막 비비고 막 그래서 막 열을 내고 이렇게도 하죠. 내온동물이고요. 자, 반면에 양서류나 파충류, 어류 이런 거 보이죠. 개구리 같은 아니면은 파충류 같은 뱀 같은 경우 어류 물고기도 있고요. 외온 동물이죠. 우리랑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을 막 안에서 생성하는 건 아니고요. 그늘을 찾아서 더우면 좀 서늘하게 햇볕을 쬐므로써 조금 더 따뜻하게 이렇게 이제 바깥에서 열을 얻어요. 자, 이것을 통해 체온을 조절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자, 한편 체온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동물을 또 기준으로 보면은 항온 동물이나 변온 동물로 구분하기도 하는데 당연히 항온, 항상 체온을 유지하는 아니면은 체온이 변하는 이게 항온과 변온이. 자, 한때는 내온 동물은 항온 동물이고 외온 동물은 변온 동물이라고 부르기도 했대요. 그런데 자, 이제 두 번째예요. 그런데 자, 뭔가 여기에서 정답이 될 수 있는 가능성. 또 그런데 말입니다. 자, 체온 조절을 위해 열을 획득하는 방식과 또 체온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아까하고 비슷하네요. 아까도 우리는 다른 기준에 의해서 엘리트 독자층이 있었잖아요. 제3의 경우였어요. 영향을 주었다든지 아니면 포함된다든지 이런 게 아니었어요. 아예 별개래요. 그렇게 보면은 결국은 지금 설명하려는 것이 앞에서 이야기했었던 내온동물과 외온동물의 기준은 별개. 그리고 항온동물과 변온동물과 별개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두 개 같은 개념처럼 또 묶어서 말할 필요가 없다. 그런 이야기죠. 어떠한 상관관계도 없다. 이렇게 단언을 했어요. 별개다. 상관관계 없다. 그렇죠? 자, 정답에 뭔가 가능성이 여기에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이 글의 주제도 역시 주제문도 함께 살펴볼 거고요. 동물의 체온 조절 방식과 그에 따른 분류 각각의 다른 기준에 의해 두 가지로 내온과 외온, 항온과 변온 이렇게 이제 동물의 종류를 나눈 거죠. 그래서 체온 조절을 위해 내부 온도를 유지하며 이를 바탕으로 내온 동물과 외온 동물 또는 항온 동물과 변온 동물로 구분했다라는 이야기고요. 다만 이들 간의 구분은 서로 독립적이다. 왠지 막 체온 글자들이 비슷해 보이지만 각각 다른 기준에 의해서 나누어야 한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중심 내용 또한 물론 처음 아니면 끝이죠. 주제이기 때문에 또 아까 이해처럼
가장 기본적인 사실적 사고인데요. 우리는 마지막 단락, 그런데 이후에 마지막 단락을 한 번 더 살펴봄으로써 체온 조절을 위한 열 획득 방식과 체온의 안정성, 동물을 분류하는 서로 다른 기준이다. 거듭 열 획득 방식에 따라서는 내온 동물과 그리고 외온 동물로 나누게 된 하나의 기준이고, 체온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 이것은 결국은 항상 유지되고 아니면 또 변하고 이렇게 되는 것은 아예 별개다, 상관관계가 없다.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뭐 중심 내용도 아닐 뿐더러 모두 일치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중심 내용 문제 중에 또 약간 고난도 오답은 지문에 있긴 있는데 맞는 말이긴 한데 주제가 아닐 때도 있어요. 근데 여기는 아예 다 틀린 말이죠. 아예 모두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온 동물과 외온 동물의 특징을 통해서 밝힐 수 있는 것은 화살표잖아요. A를 통해서 B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 관계가 없다고 했고요. 역시 또 A보다 모호하다, B보다 모호하다 이렇게 비교하지 않았고요. 그냥 별개니까. 또 역시 획득 방식보다 더 적합하다, 아예 별개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 적합한지 아닌지, 더 모호한지 아닌지 이렇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어떠한 상관관계도 없다라고 단언했을 뿐이죠. 자, 역시 불필요한 비교나 역시 지문에 나오지 않은 내용들, 주제도 아니고요. 일치하지도 않았습니다. 자, 이제 세트형 문제 중 두 번째, 어휘 문제죠. 바꿔 쓸 수 있는 유사한 표현. 자, 한자어 4개예요. 아까 우리 기억하시죠? 역시 공공언어 바로쓰기에서도 활용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한자어 정확하게 써야 된다. 위탁하다, 수주하다, 발주하다. 그렇죠? 자, 이제 한자어를 적절한 고유어로 바꾸는 건데, 자, 이 니은 부분을 한번 봐주세요. 외온 동물은 체온 조절을 위한 충분한 열을 생성하지는 않지만 그늘을 찾거나 햇볕을 쬐는 것과 같은 행동을 통해 체온을 조절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그늘을 찾는 이유는 왜 그랬다고 했어요? 너무 더우니까 낮추려고. 햇볕을 쬐는 것은 뭔가 추우니까 따뜻하려고. 이 두 가지 방향성이 모두 있는 걸 조절한다고 하겠죠. 높이거나 낮추거나, 낮추거나 높이는 것이 조절하는 거지. 올린다? 올린다? 그렇게 하나의 방향으로 말할 수 있어요? 체온이 35도여라서 37도로 올린다고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33도로 떨어뜨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한 방향으로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요. 조절하는 것은 적당하게 맞춰 나간다. 그게 조절하는 거죠. 보통 우리가 뭐 온도 조절기 같은 거 있는 제품들 있잖아요. 조절하잖아요. 또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중이면 상으로 할 수도 있고 하로 할 수도 있고. 그게 조절하는 거예요. 적당하게 맞추어 나간다. 자, 반면 나머지는 이제 적절하네요. 그래서 외부 환경으로부터 열을 획득한다, 얻는다. 또 항상 종류 나오면은 종류에 따라서 나누는 것, 구분하는 거죠. 맞고요. 또 서식하다, 맞아요. 주로 누가? 동물들이 어디에 서식하고 있다 이러죠. 뭐 사람이 서식한다 이렇게 잘 안 해요. 사람은 어디 거주한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서식한다. 그래서 물에서 산다 이렇게도 했습니다. 어류들 서식하다, 서식처. 자, 이렇게 역시 어휘와 관련된 문제, 고난도는 아니지만 거의 필수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세트형 문제입니다. 역시 우리가 앞에서 살짝 이야기했던 예술제재, 이집트 벽화에. 자, 이것도 비교 대조인데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집트 벽화에서 바로 신, 파라오, 귀족 계층들. 뭐 일종 우리가 상층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요. 아주 고귀한 존재라고도 할 수도 있어요. 반면에 일반인, 일반 계층들이 또 나오기도 하죠.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벽화에 나타나는. 그래서 결국 표현하는 방식의 차이, 그리고 그 이데올로기적, 즉 이념적인, 정신적인, 사상적인 배경이 있다는. 바로 뒤에 문제로 나오는 선후 관계는 이데올로기적 배경이 선이 되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집트 벽화에 표현하는 방식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후가 되는 논리가 있죠. A 때문에 B 한 거예요. A로부터 B 한 거예요. A가 토대가 되어서 B가 된 거예요. A가 B에 영향을 준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논리의 방향성을 생각하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이 고귀한 존재들은 어떻게 이상적으로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주 본 바로 이집트 벽화, 파라오의 그림들, 정면, 뭐 귀, 손, 발 이런 모습들이 약간 이상화되어 있다는 거. 반면에 일반인은 있는 그대로 사실적으로 그렸다라고 되어 있는 그것이 바로 이데올로기, 특정한 이데올로기. 왜냐하면 이상적인 대상이라 고귀한 존재는 고귀하게 표현하려고 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으니까 그런 이념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주제와 주제문을 보고 나니까 내용을 자세히 이렇게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자, 추론이라는 방식을 썼지만 사실은 간접적인 일치죠. 맞는 게 여기 하나밖에 없거든요. 자, 그래서 역시 또 마지막 단락. 자, 벌써 세 번째예요. 그런데 라고 말하지 않았을 뿐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 이집트의 종교가 가지는 정신성은 이집트의 미술 양식에 영향을 끼쳤다. 방향이 있다고 했죠. 선, 정신성이 바로 이데올로기잖아요. 미술 양식에 영향을 준 거죠. A가 B에 영향을 준 거다. 역시 같습니다. 그의 정신성, 이원론적 정신성은 이상주의적 미술로 표현이 된 거죠. 미술이 B가 되는 거죠. 자, 앞에도 똑같습니다. 정신성의 토대를 두고 있는 것이 1이죠. A. 그래서 표현 방식이 달라진 게 B가 되겠죠. A가 B에 영향을 주었다라는 거. 당연하겠죠. 어떤 이데올로기가 먼저야죠. 이념이 먼저예요. 정신성이 먼저예요. 그래서 미술 작품이 나온 거예요. 이집트 벽화의 차이를 설명하게 된 겁니다. 자, 정신성이 미술에 영향을 주었다. 그렇죠? 자, 반면에 나머지는 뭐 역시 일치하지 않죠. 존재와 행위를 동등한 가치 아니라고 했잖아요. 다르다고 했어요. 거듭 존재는 고귀한 자들은 존재하는 자. 그리고 일반인들은 그냥 행위하는 자. 사실적으로 그렸다고 했고요. 그렇다고 해서 평범한 사람들을 그리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아니죠. 그렸는데 사실적으로 그렸다는 이야기죠. 또 신체를 바라보는 독특한 시점 있었어요. 그런데 또 그것이 토대가 되어서 이데올로기 형성, 순서가 바뀌었네요. 역시 예상대로. 이데올로기가 결국은 미술 표현에 영향을 준 거죠. 방향이 반대로 나온 거예요. 예상 가능하죠. 우리 오답을 어떻게 구성하는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바꾸어서 4번도 제가 이런 식으로 오답들도 수정해 놓았고요. 자, 10번도 아주 잘 나오는 반복 문제죠. 예시 1, 2차에 있었던 지시 대상과 관련된. 주로 우리는 지시어들이 있잖아요. 이, 그저, 이, 그, 저와 관련된 지시 관형사도 있고 지시 대명사도 있고. 여기는 복수의 그들이라고 지금 모두 준 거긴 한데요. 자, 이것에 같은 대상인지 다른 대상인지만 구별하면 되겠습니다. 자, 각각 우리가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자, 기억을 보니까 이렇게 그려진 그들, 바로 뒤에 이상적 그러면은 바로 그 고귀한 자들에 관한 이야기죠. 그 고귀한 자라서 이상적으로 신파라오 귀족이 이상적으로 좀 그려졌다는 이야기고요. 자, 디귿을 보니까 디귿도 그들은 이 세상에서 행위하는 모습 그대로인데 반면이죠. 그러면 디귿은 아니란 이야기고요. 반면 고귀한 존재 이상적 규범 바로 그들이군요. 그래서 기억과 리을이 바로 고귀한 존재들, 이상화된 존재들, 존재하는 자, 신이나 바로 파라오나 귀족이나 뭐 이런 대상들을 모두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 반면에 니은에서 좀 헷갈린 분들이 있었을지는 모르는데요. 자, 니은은 앞에 있는 내용을 보니까 고귀한 존재와 평범한 일반인들을 모두 포함하는 이야기죠. A와 B를 모두 포함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억과 리을은 다시 한번 그들은 고귀한 자라고 할 수 있는 반면 기억과 리을은 니은은 둘 다 포함한 거죠. 그래야만 서로 다른 방식으로 그려졌기 때문에 A, B가 모두 포함이 되어야 하고요. 반면에 그들은 실제로 행위하는 모습 그대로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죠. 역시 어렵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우리가 지시하는 대상을 묻는 문제 자주 나오니까 앞에 이러한, 그러한, 이들, 그들, 저들 뭐 이렇게 우리가 지시어 나왔을 때 더 정확하게 의미를 파악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마지막 세트형 문제 11번, 12번입니다. 자, 이것도 한문 소설과
한글 소설의 어떤 표기, 또 그러면서도 개작이 가능한 한글 소설에. 자, 이제 문학지문 두 번째 나온 거죠. 아까 우리는 20세기 초의 독자층과 관련되어서 세 가지 이렇게 엘리트 독자층까지 이야기한 것도 문학 제재라고 할 수 있고요. 이것도 일종의 문학 독해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과거에 많이 외웠던 뭐 최초의 한문 소설 김시습의 금오신화, 최초의 한글 소설 허균의 홍길동전, 이런 거는 이제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죠. 뭐 소설 작품이 나온 것도 아니고요. 지문 안에 답이 있습니다. 자, 여전히 추론 네 문제 중에 하나지만 여전히 간접적인 일치, 지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조합하는 거죠. 이 문장이 그대로 지문에 있다는 건 아니지만 모아서 일치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문장을 도출하기는 합니다. 자, 이것도 조선시대의 소설의 종류, 아까 한문소설, 한글소설 이렇게 했었고요. 또 물론 한문소설도 세분화돼. 그래서 중국에서 쓴 한문소설 아니면은 조선에서 한문으로 쓴 한문소설 뭐 이런 것도 있었고요. 또 한글 소설도 역시 뭐 차이가 있다. 종류를 좀 세부적으로 이야기를 했죠. 소설의 유통 및 내용에 미친 영향. 영향 또 나오네요. A에서 B가 있었다는 거예요. 뭐가? 표기 문자가 유통 및 내용에 영향을 주면서 특히 한글로 쓴 소설일수록 개작이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읽었겠죠. 평민들이 더 많이 읽었겠죠. 한글 소설에 대해서. 양반들은 주로 한문 소설들, 자기들의 기득권이라 한자 좀 안다고 해서 한문 소설 주로 읽고 쓰고 이렇게 했을 거예요. 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고 아까 뭔가 표기 문자가 소설의 종류도 구분하지만 감상이나 유통, 이번 생산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선후관계, 영향관계, 논리의 방향성 주목하라고 했고요. 자, 이제 또 마지막, 이제 우리는 네 번째에 해당하는 중간 이후. 그런데라는 말이 직접적으로 보이진 않지만 이렇게 전환이 되면서 또 단락이 바뀌면서 정답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이죠. 자, 3번 한자로 필사할 때보다 한글로 필사, 이제 비교가 있어요. A 할 때보다 B 할 때 바로 필사자의 의견이 반영되어 개작되기 쉬웠다. 느낌 그랬죠. 논리적으로 봐도 그럴 것 같죠. 왜? 한자는 잘 모르니까 그냥 그대로 쓰는 거고 한글은 나도 아니까 약간씩 달라진다는 거예요. 흔히 우리가 무슨 춘향전 이런 것만 해도 이본이 80여 가지가 있다고 하죠. 같은 춘향전이라는 제목인데 80가지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완판본, 전주에서 만들어진 완판본, 경판본, 서울경자, 서울에서의 판본으로 찍은 경판본, 또 다른 것처럼 다 미세하게 조금씩 다른 거예요. 판소리도 당연히 구전되어 오다가 또 다 다르죠. 부분의 독자성이 있는 것처럼. 자, 이게 이론적으로 맞아 보이고요. 바로 지문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한글 소설의 필사자는 내용을 바꾸고 싶다는 의지가 있으면 쉽게 바꿀 수 있었다. 한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문 독자는 그대로 문자 그대로 독자다 보니까 그대로 가는데 한글 소설의 독자는 독자이면서도 내가 또 막 쓰기도 합니다. 필사하면서 조금씩 내용을 바꿔 쓰기도 해요. 맞는 말입니다. 자, 반면에 이제 나머지는 한글 소설보다 한문 소설의 종류가 훨씬 다양했다?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그런 언급이 없는 걸 우리가 자꾸 언급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급한 오락물로 여겼다? 아니에요. 또 한문 소설을 필사한 게 소수고 한글 소설을 필사한 게 대부분이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이야기. 한글 소설은 좀 더 개작되기 쉬웠다. 필사자가 자기의 생각을 막 더 윤색하고 가미하고 새로 변형할 수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일 뿐이죠. 역시 전형적인 잘못된 추론의 이야기군요. 자, 12번. 문맥상 가의 의미. 자, 이제 최소 세 문제의 최대 우리 1번의 공공언어 바로 쓰기 포함한 네 문제의 어휘 문제입니다. 자, 옮겨 쓴다. 자, 우리 내내 옮겨 쓴다라는 게 무엇과 관련된다는 걸 알 수 있었죠. 바로 필사한다라는 거였어요. 계속 필사해요. 필사본으로 유통된다는 것 자체가 필사자. 또 그래서 결국 필사한다라는 것이 계속 옮겨 적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물론 이제 교인들, 교회, 기독교에서는 성경을 필사하기도 하죠. 그대로 옮겨서 적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뭐 문예창작과 그러면 대학에 들어가면은 정말 좋아하는 작품들이 있으면은 그대로 똑같이 옮겨져. 예전에는 조세희의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나 아니면은 뭐 신경숙의 소설들, 뭐 깊은 슬픔이나 풍금 있던 자리 이런 거 옮겨 쓰는 분들 되게 많았어요. 최인훈의 광장 같은 거 당연히 우리가 훌륭한 소설이다, 작품이다 이런 거 있으면은 필사 옮겨 적게 되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정답 4번 필사하다.
또는 뭐 전사하다 이렇게 돼요. 옮겨서 적는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사전적 의미로 가더라도 베껴서 쓰는 거예요. 베껴 쓰는 건데 결국 베껴 쓰는 것이 옮겨 적는 거죠. 그러다 보면 좀 달라지는 경우가 어디에서 한글 소설에서 있었다라는 이야기고요. 나머지는 뭐 표기, 번역, 그리고 기록, 당연히 사전적 의미들 제가 넣어 놓았는데요. 지금 필사와는 전혀 다른 단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12번이었고요. 자, 또 13번의 추론 문제입니다. 자, 우리는 계속 간접적 일치 문제, 추론 문제로 우리가 아까 세트형에서 두 문제나 살폈고요. 자, 반가운 언어의 특징에 관한 이야기라고 했어요.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가장 예전에 진도라는 게 국어 이론서에 있었다면, 왜냐면 이게 가장 첫 번째, 저도 대학 1학년 때 배우면은 뭐 언어학 개론 이런 거 배우죠. 또는 뭐 국문학 개론, 국어학 개론 이런 거 다 배우는데요. 그럴 때 언어란 무엇인가? 언어부터 많이 배우기 시작하죠. 자, 여러 가지의 특징이 있지만 그 중에서 여기에서는 기본적으로 한 4가지 정도를 소개했어요. 언어의 자의성, 또는 언어의 사회성, 역사성, 그리고 추상성. 저도 다 자세히 예전에 설명하던 이론들입니다. 자, 하지만 이제 우리가 그 중에서 어려운 게 원래 자의성이었잖아요. 자의성이라 함은 그래서 언어의 특징을 주제로 삼고 하나, 둘, 셋, 넷 됐죠? 원래는 이런 거 말고 더 있어요. 뭐 분절성 이런 것도 있고요. 그 이외에도 우리는 언어의 특성과 관련해서 최대한 10가지 이렇게 잡기도 하는데 어쨌든 시험에 잘 나오는 것들을 우선으로 여기는 4가지를 소개했군요. 자, 그중에 바로 이 언어의 자의성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원래 제멋대로 자라고 하는 한자 때문에도 엄청 많이 공부했다. 스스로 자가 아니라 음성과 의미 사이에는 필연성이 없다. 꼭 그런 소리를 그런 의미와 대응해서 만든 건 아니다. 우리는 멍멍인데 다른 나라들은 바우와우고 또는 뭐 왈프왈프고 뭐 이렇게 한다라는 점에서 조금씩 달라요. 소리가 다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이라고 하지만 영어는 스카이라고 하고, 우리는 나무라고 하지만 영어는 트리라고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 자의성. 근데 왜? 우연히 만들어졌기 때문에. 원래 이 자의성을 다른 말로 우연성, 약간 임의성 이렇게 같은 말로 바꾸기도 해요. 그냥 제멋대로 만든 거다. 그것을 바로 지역 방언으로 설명하기도 했었어요. 왜 우리는 전국 8도라고 하더라도 17개 시도라고 하더라도 다 달라요. 경상도 말 다르고 전라도 말 다르고 제주 방언 폭삭 소가수다 다르고 또 강원도 다르고 충청도 다르잖아요. 서울 말도 우리가 표준어라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냥 많이 쓰니까 결국은 표준어는 교양에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지 뭐 그것이 우월성, 아주 뛰어나다 이런 거는 아니죠. 규칙으로 정하는 것뿐이에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같은 언어 안에서도 한국어인데 다양한 방언 형태가 존재하는 것도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뭐니, 먹고, 무식이, 뭐단가 뭐 이런 게 다 그냥 어떻게 쓰다 보니까 시족사에서 이러면서 조금씩 달라지는 거죠. 다시 한번 폭삭 소가수다. 매우 수고했다. 정말 살면 사라져. 우리 이렇게 하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 그냥 방언도 일종의 우연히 만든 거다. 자의성이다. 임의성이다. 우연성이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맞는 거고요. 자, 반면 나머지는 지금 다 틀리죠. 가족과 대화할 때와 직장 동료와 대화할 때 이게 다를 수 있잖아요. 이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약간의 그냥 진짜 사회성. 언어의 사회성과 상관이 없는 게 상관이 없고요. 언어의 사회성은 불변, 약속 이걸 언어의 사회성이라고 하고 그냥 약간의 사회적인 대화를 쓰겠죠. 집에서는 막 우리가 막 어리광스러울 수도 있고 거칠게 쓸 수도 있고 재밌게 쓸 수도 있고 막 하지만 또 밖에 사회에 나와서는 다른 사람하고 할 때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사회적 대화를 하겠죠. 언어의 사회성이 이런 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고요. 또 유명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유행어가 시간이 지나도 표준어로 인정되지 않아. 그게 무슨 역사성이에요? 역사성은 변하는 것이죠. 차라리 역사성을 설명하고 싶으면은 한때 뭐 유행어였는데 표준어가 되기도 하더라. 뭐 이럴 수도 있어요. 뭐 연예인들뿐만 아니라 예전엔 비표준어였지만 대중들이 많이 쓰는 뭐 예를 들어 짜장면 뭐 이런 거 표준어가 됐잖아요. 아니면은 뭐 우리가 표준어 아닌 것 같았던 이쁘다 이런 것들이 표준어가 되었죠. 이런 것들처럼 시간이 지나서 표준어로 변하는 경우도 있어요. 국립국어원에 의하면 2025년 상반기,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2024년 하반기에 있는 걸 2025년에 발표하는데 거기에 보니까 막 널널하다. 옛날에는 표준어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널널하다. 약간 시간도 널널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여유가 있고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표제어가 없다가 이제는 표제어로 인정해줘요. 이유는 많이 쓰니까. 역사성. 시간이 지나면서 변하더라. 또 물론 줄임말들 정말 우리 뭐 깜짝 놀라다 막 깜놀 막 이렇게 우리가 뭔가 줄여서 말하기도 하잖아요. 그 외에도 많지만 자 그것이 무슨 추상성이에요. 언어의 추상성은 상위어 모아 공통적인 속성들로 모아서 여러분과 저를 모아서 합쳐서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모으는 거. 아니면 성별로 모아 남자다. 성별로 여자다. 또 여기도 보니까 책상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의 책상들 모양들 많지만 모아서 책상이다. 이렇게 상위어로 만들어 놓는 걸 언어의 추상성이라고 하죠. 나머지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여기도 새로 만들어지면 역사성 이야기죠. 자, 그래서 뭐 굳이 바꾼다면 이번은 이제 그 언어의 사회성 관련이 없고 만약 표준어로 인정이 되면 시간이 지나면서 역사성이 되고 줄임말도 역사성이죠. 자, 언어의 특성과 관련된 내용. 지역 방언은 언어의 자의성과 관련된다. 왜? 우연히 지역 방언이 된 거지. 그것이 딱 음성과 의미 사이에 어떤 필연적 관계가 있어서 이 지역에서는 이 말만 써야 되고 저 지역에서는 저 말만 써야 되고 이런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 나라마다 언어가 다른 거. 한 언어 내에서도 방언의 차이가 생기는 거. 모두 언어의 자의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애초에 이제 우리가 언어의 특성을 좀 공부하신 분이었다면 쉬웠을 것이고 또 만약 쌤 지역 방언 이런 건 여기 안 나왔잖아요. 그럼 여기 이제 끼워 넣어야죠. 그래서 추론인 거죠. 자, 마지막 이제 추론 문제로서의 네 번째 추론 문제인데요. 이제 적절하지 않은 것. 역시 추론 적절한 것도 있고 적절하지 않은 것도 있다. 자, 그런데 14번은 결국은 표준 발음법과 관련하여 이중모음. 이중모음 중에서도 의와 관련된 발음에 관한 이야기예요. 세 가지 원칙 이렇게 숫자로 주었으니까. 첫째, 둘째, 셋째. 뭐 이 안에 답이 있겠죠. 물론 뒤에 이 세 가지 원칙에 대하여서 첫째, 둘째, 셋째가 또 적용되는 사례들이 지금 나온 거죠. 자, 그렇게 보면은 의는 첫째, 당연히 이중모음 의니까 원래 의로 발음해야 하는데 만약에 초성이 자음인 음절의 의는 단모음 이로 발음한다. 즉 초성이 자음인. 그래서 첫 번째 의가 들어가는 초성이기 때문에 첫 글자냐 두 번째 글자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초성이 자음. 바로 여기에 설명하는 사례에 의하면 문이 같은 거죠. 두 번째 글자이긴 하지만 이게 초성이 자음이기 때문에 의를 반드시 이로 발음한다. 문이 이렇게 발음하는 거지 문의 이렇게 하지는 않죠. 우리 어문 규정에 있던 사례 오니, 보니, 닐리리, 하니바람, 닝큼 이런 거. 여기서 이제 나오는 눈에 띄다 이런 거. 다 자음과 의가 만나 이로 발음하는 경우. 둘째, 첫 음절 이외. 그러니까 둘째, 셋째 음절인 경우에서 이것은 의로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단모음 이로 발음할 수 있다. 허용. 원칙과 허용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자, 이것은 첫 음절 이외의 음절이니까 둘째 음절 이외의 대신에 문이하고 달라요. 얘는 자음 플러스 의가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바로 문의 사항 이렇게 했을 때 첫 음절 이외의 의가 되니까 물어볼게요. 문의하세요. 그러면은 문의하세요도 되고요. 문의하세요 이렇게도 된다라는 거죠. 두 가지 발음이 가능하다. 셋째는 조사로 딱 한정한 거죠. 우리는 관형격 조사 의가 의로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또 단모음 애로 발음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거예요. 발음할 수 있다. 우리의 소원인데 우리의 소원이라고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는 뭐 문, 바로 도어에 해당하는 문의 손잡이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그대로 니은이 올라가더라도 둘째 음절로 보고 문의 손잡이 또는 문의 손잡이 두 가지가 가능하겠죠. 자, 그래서 바로 이중모음 의의 발음의 원칙. 그래서 세 가지를 이야기했고 원칙도 있고 허용도 있다. 이렇게도 했네요. 충돌이 일어날 수 있지만 그 원칙대로 적용하면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이제 적절하지 않은 것이었는데 사실은 이것도 발음을 원래 알고 있는 분들이라면 만약에 거의 끝났다. 그러면 아예 이 지문과 상관없이도 거의라고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왜? 둘째 음절이니까 의로 발음하되 첫 음절 이외에서는 바로 이로 발음함을 허용한다. 여기에 의하면 이 둘째에 해당하는 이야기였었죠.
그래서 아까 문의하세요, 뭐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문의하세요 이렇게 하듯이 이것이 두 가지가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한 가지 발음만 가능하다는 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한 가지 발음만 가능하다는 건 첫째 이야기였잖아요. 아까 초성이 자음. 여기 벌써 초성이 자음도 아니죠. 이응은 음가가 없는 거니까. 초성이 응은 음가가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 두 가지가 가능한 거니까 사실 이 지문을 통해서도 2번, 지문 없이도 2번을 우리가 발음해 볼 수 있다면 두 가지라는 걸 알 수 있었겠지만 찾다가 시간이 좀 걸렸다 이러신 분들이 있어서 고난도로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 발음이 가능하다. 거의 또는 거의. 그렇죠? 자, 반면 나머지는 모두 맞는 거예요. 꽃이 이제 조사죠. 그러면 꽃의 향기도 되고 꽃의 향기도 되는 원칙 허용. 편의점도 둘째 음절 이하의 의이기 때문에 편의점도 되고 편의점도 되는 거죠. 원칙 허용. 그래서 원칙 허용이 가능합니다. 한 칸을 띄고는 바로 초성이 자음이 온 거라서 자음 플러스 의는 100% 이로만 발음하니까 한 칸 띄다, 눈에 띄다 이런 거 할 때 발음은 한 가지로만 납니다. 단모음 이로 나겠죠. 자,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우리가 독해인데 분명 비문학 독해인데 사이에는 어문 규정, 표준 발음법이 들어있기도 했습니다. 살짝 고난도다 이렇게 보았고요. 자, 이제 15번부터 19번까지 논리 논증. 사실 따지고 보면 어려울 수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좀 쉬웠다는. 근데 분명히 내년에는 좀 어려울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빈칸에 들어갈 말에 이제 선언 명제가 보이네요. 선언 명제라는 것은 A or B 선택하는 거 있죠. 초이스. 그래서 이제 선언 명제와 관련되어서 이어가는 거죠. 자, 이제 셋째 주 목요일이나 넷째 주 목요일 둘 중에 하나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셋째 주에 개최하면 이번 주 안에 완료해야 되고 그러면 반드시 이번 주 안에 이번 주 말하는 거 뭐겠어요? 셋째 주라는 이야기죠. 이번 주 안에 해야 되겠군. 그러면은 세 번째냐 네 번째냐 했는데 셋째 주라는 이야기잖아요. 만약에 넷째 주라고 했다면 이번 주 아니어도 되니까. 근데 결국은 모아사 갑을병정에 대화하는 방식으로서 결국은 반드시 이번 주에 해야 돼. 그거는 셋째 주 목요일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셋째 주 목요일에 한다는 거는 바꿔 말하면 넷째 주 목요일이 아니라는 이야기군요. 그래서 넷째 주 목요일에 개최할 수 없어. 바꿔 말하면 셋째 주 목요일에 개최하면 되겠습니다. 자, 키워하자면 그런 거였어요. A, O와 B인데 A인 거잖아요. 그래서 A에 뭐 1이 되는 거고 다시 한번 A에 1이 되는 거니까 결론적으로 A여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한 거예요. 바꿔 말하면 B는 아니라는 이야기죠. 자, 이렇게 가장 쉬운 거 나는 동쪽 아니면 서쪽으로 가. 동쪽 아니면 서쪽으로 가. 그런데 서쪽으로는 안 가. 남쪽도 당연히 아니겠죠. 북쪽도 아니에요. 왜? 동 아니면 서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동쪽으로 가겠죠. 선언 명제입니다. 일종의 대전제를 깔고 그 대전제를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얘가 잘 전개됐는지만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모두 틀렸죠. 사실 1, 2번이 같은 말이잖아요. 넷째 주에 개최해야 돼. 셋째 주에 개최할 수 없어. 둘 다 같은 말이라는 것은 결국은 둘 다 틀리다는 이야기겠죠. 또예요. 목요일에 개최하면 뭐 완료하지 않아도 돼. 목요일에 개최하면 완료하지 않아도 되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셋째 주냐 넷째 주냐 지금 설명회를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적절한 것은 3번이다. 자, 선언 명제와 관련된 거였고요. 자, 이것도 뭐 비슷하긴 하지만 자, 인공 일반지능이 만들어지거나 산업이 이것도 오화가 또 나왔어요. 자,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두 개의 공통점을 이제 우리가 찾아내는데 A 하게 되면 1, 또 B 하게 돼도 뭐 2 이렇게 해도 돼요. 다시 인공지능이 만들어지면 더 있긴 하네요. 보니까 1로 끝난 게 아니에요. 편리해지는 동시에 직장을 잃어요. 편리해지는 동시에 직장을 잃어요. 또 쇠퇴하면 직장을 잃는 동시에 2가 여기에 있죠. 그리고 동시에 세계 경제가 침체돼요. 그러면 지금 공통 분모가 뭐예요? 2죠. 2. 직장을 잃어요. 그리고 A 하더라도 2, B 하더라도 2가 따라서의 결론으로 온 거죠. 그러면은 A 하더라도 1인데 2가 있고 B 하더라도 2, 3인데 2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공통점 많은 사람이 직장을 잃는다.
많은 사람이 직장을 잃는다. 3번이 되겠죠. 그냥 기호하면 가장 좋은 거예요. 다시 A 하거나 B 하는데 A 하면 1하고 동시에 2 합니다. B 하면 2 하고 동시에 3 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 공통적인 내용을 찾아보았더니 A든 B든 간에 결국 이, 즉 많은 사람이 직장을 잃는다라는 것은 같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결론을 도출하면 되는 거죠. 전제로 할 때 내리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후의 결론은 전제를 다 포함한 이미 대전제, 소전제, 결론, 전제를 3개로 보더라도 그 내용들을 잘 조합해서 합으로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사실은 답이 이 안에 거의 다 보인다고 봐야 되겠고요. 자, 17번. 반드시 참이라는 문제 유형 나오면은 바로 대우명제를 고려할 것. 대우명제를 고려할 것. 항상 대우명제만 답이지는 않지만 우리 구급시험에서는 현재까지 거의 99% 대우명제. 아까 A 하면 B 한다, B 하면 C 한다, A 하면 C 한다. 따라서 not C 하면 not A 한다. 그렇죠? 가장 기본적인 틀입니다. 자, 여기도 나온 거죠. 갑이 제주도 출장을 가면 을은 제주도 출장을 가지 않아요. 을이 제주도 출장을 가지 않으면 병은 휴가를 내지 않아요. 그런데 병이 휴가를 냈다라는 것은 not C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결국 반드시 참여해야 되는 것은 not A여야 한다라는 이야기. 다 한 거죠. A면 C여야 하니까 not C면 not A여야 하는 대우명제. 굳이 더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는 1차, 2차 예시 문제 때 정말 제가 이 명제에 관한 이야기, 우리 이론 시간에도 명제에 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문제 풀이로만 지금 시간상 제한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A 하면 B 한다, B 하면 C 한다, 즉 A 하면 C 한다. 그런데 not C 한다. 그러므로 not C 하면 not A다라는 반드시 참에 해당한 역과 다시 한번 E는 반드시 참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수학에서 집합과 명제, 가장 기본적인 단원에서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휴가를 낸다라는 거는 갑이 제주도 출장을 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 not A에 해당이 되므로 갑이 제주도 출장을 가지 않는다에 결국 반드시 참이 되겠죠. 나머지는 반드시 참이 아닌 을이 제주도 출장을 가지 않는다. 그거는 갑이 제주도 출장을 갔을 때 이야기인데 지금 내용상으로 보면 갑은 출장을 안 가는 거예요. 병이 휴가를 냈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이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린. 갑이 제주도 출장을 가고 병은 휴가를 냈지만 출장을 가지 않는 것이고요. 또 을이 출장을 가고 을이 안 가면 병은 휴가를 내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모순되는 거죠. 자, 반드시 참이지 않다. 자, 이런 정도로 우리는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행히 논리 논증이 쉬웠지만 꼭 집합 명제, 또 우리는 추론에 관한 이런 것들 더 살펴보셔야 합니다. 자, 이제 18번 강화. 강화라는 것이 결국은 일치하는 거고요. 지지하는 거고요. 찬성하는 거고요.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하는 거죠. 약화는 반대 이야기죠. 물론 이제 7급 같은 경우는 필세사 강화하지도 않고 약화하지 않은 제3의 경우 이런 것들을 보기로 많이 주기도 하는데요. 우리 9급에서는 그래도 좀 무난했다는 거예요. 자, 이것도 생각해 보면은 사실 우리의 초고령화, 초고령 사회, 이미 우리는 결국은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었기 때문에 초고령 사회가 되었고요. 저출산, 저출생 문제 이미 현실화되었죠. 30년 후에 우리 인구는 절반으로 줄어들 것이다. 이런 우려들을 정말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어쨌든 이제 어떤 도시 이외의 지역의 초중고 교사도 부족해요. 아이들도 적은데 도시 이외에는 향도 이촌으로 인해서 지원하려는 그런 교사들도 적어요. 학교도 없어지는 판. 자, 그런데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A국의 도시 이외 지역의 교사 부족 문제와 근본적 또 나왔어요. 문제점 해결 방안. 문제점 해결 방안. 우리 개요 작성 때도 있어요. 청소년 아르바이트가 있었죠.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연봉을 인상하거나 교사 양성 프로그램 확대 정책을 하고 이런 것보다도 흔히 우리가 말하는 인프라. 결국은 여러 가지 사회 기반 시설들을 좀 개선하고 구축하고 아니 그래도 최소한 무슨 큰 대형 쇼핑몰이라도 있어야 하고 여러 가지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극장이라든지 콘서트장이라든지 뭔가 예술 관련된 전시회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꼭 그런 게 있어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요즘 세대가 점점점 교육을 뭔가 누릴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환경이나 사회 기반 시설들을 갖추어야 한다. 근본적으로 이 글에서는 본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 중간 이후에 하지만 이후에 근본적인 해결에 관한 예가 나오면서 충분한 교육 환경과 사회 기반 시설을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다. 뭐 아주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근본적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우리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겠죠. 이것과 일치하는 내용이 강화한다는 거예요. 도시 이외의 지역에 근무하던 사회초년의 연봉을 낮추어서라도, 즉 연봉 조금 올려주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것보다는 연봉을 좀 낮춰도 되니까 10% 굳이 안 올려도 돼. 조금 낮춰도 되니까 바로 우리가 아는 교육시설의 부족을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교통시설 같은 또는 사회 기반 시설 같은 이런 것들을 인프라를 갖추어 주세요. 그러면은 바로 이 글의 논지를 강화하는 내용이 되겠죠. 자, 반면에 나머지는 전부 관계가 없어요. 오히려 틀린 내용들이죠. 보니까 교육 예산이 풍부해서 도시 이외 지역의 교육 환경과 도시의 교육 환경에 별 차이가 없다니요. 지금 안 좋다면서요. 밝혀진 게 아니라 이게 지금 갖춰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육 예산 그 별로 안 중요해요. 연봉 올려주고 이런 것보다는 인프라를 구축하라고 했고요. 5% 인상했더니 증가해서 그 말이 아니죠. 지금 연봉 때문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연봉을 낮춰서라도. 그렇죠? 또 교사 양성 프로그램 그거 아니라고 했어요. 그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라고 했죠. 그 핵심, 초점화되어 있는 내용으로 가야 논지를 강화하는 것이고요. 자, 한 번 더 이제는 기호가 붙어 있는 강화. 똑같습니다. 일치 또는 뒷받침하는 내용이죠. 찬성, 지지하는 겁니다. 자, 원래는 우리가 토마스 쿤의 과학혁명의 구조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요. 바로 쿤이 이야기했던 패러다임이라는 인식의 틀, 사고의 구조라고 해석이 되는 이 패러다임에 관한 이야기가 결국은 과학 영역에서 이제는 전 사회 영역으로 확대되고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 나의 가치관, 그러면 나의 패러다임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말하기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어쨌든 패러다임과 관련하되 과학의 발전 단계를 또 세 시기로 구분해야 돼요. 근데 발전 단계이기 때문에 화살표가 필요하죠. A, B, C의 세 단계. 자, 그러면은 첫 번째 패러다임을 한 번도 정립하지 못한 전 정상 과학 시기. 아직은 이전이었다는 거죠. 한 번도 뭔가 사고의 틀이 없어요. 그냥 지 마음대로 과학이라고 말할 수 없는 비과학적이고 미개했다. 사람마다 다 달라. 기준도 달라. 지구가 네모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둥글다 말하기도 하고 천동설을 말하기도 하고 지동설을 말하기도 하고 그렇죠? 이런 게 예전에 한 번도 정립하지 못해. 다만 또 하나의 패러다임이 지배하는 두 번째 이제 정상과학. 여기서 말하는 정상과학은 정상 비정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잘 갖추어져 있는 정립되어 있다라는 거죠. 있으면 엄청 좋겠죠. 일단 하나는 지배해. 아까처럼 말한다면 그래도 과거에는 잘못된 과학이었지만 지구는 네모다. 이게 하나의 정설로 받아들여졌던 적이 있고 그래도 지구가 뭐냐 천동설이다 이러다가 아니다. 그래도 지구는 돈다. 뭐 우리가 뭐 갈릴레이에 관한 이야기들도 하지만 이런 패러다임이 지배하던 시기도 있고 이제 기존 패러다임에서 새 패러다임으로 교체되는 바로 이것을 레볼루션, 과학혁명이라고 이야기했었죠. 왜? 잘못됐다? 바꿔야 돼. 과학은 축적성이다. 쌓이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폐기되고 잘못된 과학 통념, 우리가 비상식, 미신 이런 거는 이제 버려야 되는 거야. 그럼 새로운 혁명이 시작이 돼. 발전 단계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우리는 A, B, C로 또는 1, 2, 3으로 제가 지금 표시는 했고요. 다만 예전 첫 번째 한 번도 패러다임이 정립되지 않았다면 성숙한 게 아닌 거죠. 기준이 다른 거죠. 이것이 전 정상과학 시기. 자, 여기에 주목해 주시고. 자, 그럼 우리가 내용 다시 한번 주제문 파악했더니 토마스 쿤이라고 했어요. 토마스 쿤이 과학혁명의 구조라는 책에서 과학의 발전 단계를 세 가지로 구분했고 전 정상과학, 정상과학, 과학혁명의 시기로 구분했고요. 패러다임이 정립됐느냐 정립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여기는 미성숙, 성숙되지 않았죠. 다만 여기서부터는 이제 성숙의 단계로 들어가는 거죠. 점점 더 성숙해지는 거죠. 뭐 이렇게 구분했다는 내용이었고요. 자, 그러면 가의 일부 사회과학 분야는 과학의 발전 단계상 아직
아직도 성숙한 단계에 도달하지 못해서 그럼 아까 뭐라고 했죠? 성숙하지 않은 단계는 뭐라고 했어요? 전 정상과학의 시기. 첫째 단계죠. 성숙한 수준에 도달하지 못해서 모두 제각각에 아직은 정립되지 않은 시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사회과학, 과학의 일부에 모든 사회과학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일부 사회과학도 전 정상과학의 시기에 해당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걸 똑같은 걸 찾으면 되겠죠. 패러다임이 정립된 적이 없어요. 그리고 기준이 서로 달라요. 그런 일부 사회과학 분야가 있다는 이야기죠. 다시 한번 첫 번째 단계, 비성숙의 단계에 전 정상과학의 시기로 보면 되겠습니다. 강화하는 거죠. 일치하는 겁니다. 자, 물론 나머지는 당연히 다르고요. 뭐 교체된 적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정립된 적 없다는 거예요. 애초에 정립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정립됐으면은 일종의 정상과학. 그리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교체되면은 그것은 일종의 과학혁명의 시기 이렇게 보았던 거니까. 성숙하지 않은 바로 전 정상과학의 시기에 맞는 말이 나오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20번입니다. 자, 대화 분석 문제인데요. 지금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은 하나, 둘, 셋, 네 명이죠. 네 명이 지금 뭐 가불병정처럼 나왔고요. 소재가 인문 제재 중에 윤리, 윤리 중에서도 딜레마, 딜레마 중에서도 혹시 알고 있다면은 트롤리 딜레마 또는 육교 딜레마라는 것으로 아주 그림까지 포함해 시험에 잘 나오는 이야기예요. 사실은 이게 여러분이 들어서 가장 많이 알고 있다면 앞에서 언급한 제레미 벤담, 바로 공리주의,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결국은 100명 중에 90명이 행복하면 돼요. 10명의 소수는 관심이 없어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어차피 대를 위해 소는 희생할 수 있다. 결과주의라는 이야기. 마치 우리가 마키아벨리즘이라고 이야기하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만 이루면 돼. 결과지상주의, 목적지상주의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예전 논리들이었어요. 그렇게 예전에 우리는 옹호하기도 했어요. 맞아. 선로에 있는데 아니 5명 살려야지. 1명 희생하더라도 미안하지만 선로 바꿀 수 있어. 이걸 옹호하는 입장도 있어요. 결과우성주의라고 해서 다수의 사람들을 먼저 생각해요. 소수는 몰라. 그냥 몰라. 미안하지만 몰라. 그냥 받아들여. 다수를 살렸으면 괜찮은 거야. 그러나 아닐 수 있다. 죽었잖아요. 그것도 내가 선로를 바꾸어서. 그냥 내버려 두어서 희생했으면 그거는 그나마 나은 거야. 내가 바꾸어서 1명을 희생한다 이렇게 하면 그건 내가 죽인 거하고 똑같은 거야. 살인자예요. 머더러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소극적일 수는 있지만 그래 선로를 바꾸어서 한 사람이 희생했다는 행위의 색은 윤리적이지 않은 거예요. 이런 딜레마에 대한 논의들을 학자들이 항상 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도덕적 딜레마와 선택의 기준. 자, 서로 다른 관점이 나오는데요. 역시 그 딜레마니까 뭔가 둘 중에 하나 진퇴양난. 뭔가 딜레마라는 자체가 그렇듯이 지금 상충하는 거죠. 갈등을 빚는 건데요. 결과 중심의 윤리냐 아니면은 행위 중심의 윤리냐. 아까 결과 중심의 윤리에 의하면은 5명이 중요하고 1명은 희생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행위 중심의 윤리에 아니 그래도 옮기면 안 되지. 너로 인해 그 한 사람이 희생당한 거잖아. 소수의 희생도 우리는 희생이야. 목숨은 똑같은 거야.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이런 내용이었다라는 것이고요. 자, 이게 원래 그림에도 나오죠. 변환기를 당김으로 인해서 트롤리, 원래 트롤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광차, 열차, 기차를 보통 트롤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트롤리 딜레마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기차가 오는데 선로를 바꾸어서 한 사람의 희생이냐 아니면은 5사람의 희생이냐 뭐 이제 그런 고민을 할 때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대다수에는 그래도 5명을 살리고 1명을 결국은 희생하는 것이 더 나은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다만 거듭 이야기지만 행위적으로 보면 이거는 사실 옹호되기 좀 어려울 수 있는. 그래서 이걸 좀 더 다른 그림으로 바꿔서 육교의 그림으로 바꿔요. 육교의 딜레마라고 바꾸기도 합니다. 이제 밀어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 정말 체격이 큰 한 사람을 떨어뜨려서 결국은 이 기차를 막는 떨어뜨린 거잖아요. 내가 막 행동을 한 거 큰 차이가 없다는 거. 그건 안 되는 거.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결과 중심의 윤리나 거듭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인 공리주의에 대해서 약간 비판적 사고를 우리가 많이 합니다. 그것이 항상 정당하지는 않다라는. 자, 이제 적절하지 않은 건데요. 자, 입장들을 잘 선택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소현의 입장을 보니까 그래서 결과가 선택의 기준이 된다고 나는 생각해.
그래서 나는 스위치를 눌러서 한 사람이 죽더라도 5사람을 살리는 선택을 할 거야. 결과적으로 불가피한 조치야. 결과 우선지. 공리주의 같은 생각이죠. 자, 영민도 똑같습니다. 자, 불가피하다고 생각해. 명확한 기준이 중요해. 바로 나는 죽는 사람의 수를 최소화. 죽는 사람의 수를 최소화한다는 것이 뭐예요? 결국은 한 명을 죽이더라도 5명을 살리는 것이 나는 더 옳은 기준이라고 봐. 둘이 같은 생각을 하고 있죠. 소연이나 영민이 바로 결과주의. 결과주의에 관한 지금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바로 그런데 정답 4번을 보면 아까 인명피해가 불가피하다라고 하면 그래 선택을 해야 한다라면 영민은 죽는 사람의 수를 최소화. 맞아요. 5명 살리고 1명 죽이자고 한 거죠. 소연도 그렇게 했잖아요. 소연과 영민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소현과 영민은 5명을 살리자 5명을 살리자 해. 결과 중심의 윤리를 선택했다. 한 거고요. 따라서 결국 소연은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소연과 견해가 같아야죠. 소연과 영민은 견해가 같아야만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스위치를 누르는 이를 살인으로 본다. 은주와 보호는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만약 이 딜레마인데 너는 어떻게 할 거야? 그랬더니 은주도 아니야. 결과보단 행위 자체의 도덕성. 눌러서 선로를 바꿔서 그래서 하면 안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또 마찬가지로 지금 처음에 보은도 그렇게 영민은 보은과 생각을 같이 했다. 그래서 원론적으로 그죠? 수량화할 수 없어, 수량화할 수 없어. 지금 요 이야기도 지금 했던 것도 이번에 이야기가 같고요. 은주와 보은의 이야기가 역시 같았다라는 이야기도 나오죠. 생명의 가치를 수량할 수 없어 하는 거. 그렇죠? 행위에 대한 윤리로 지금 본 거죠. 자, 역시 소현은 행위, 은주는 행위 자체의 도덕성을 선택의 기준, 그러니까 결과죠. 결과. 소현은 결과에서 그래도 5명 살려야 돼 이렇게 아까 우리 말했던 것이고요. 은주는 아니야 이렇게 지금 했던 거죠. 자, 역시 우리는 딜레마까지도 거듭 트롤리 딜레마, 조금 확대하면 육교의 딜레마까지 이런 제재들도 우리 시험 문제에 활용된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사실 이 제재는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이제 논술도 제가 강의도 하고 또 논술 문제에 대해 제가 관심이 많은데요. 왜냐하면 논술 철학 제재들 자체가 인문 사회 이런 내용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성신여대 2024학년도 성신여대 또 그 이전에는 연세대 예시 논술 이런 데에 이 트롤리 딜레마가 지문으로 활용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우리 사회에서 뭔가 공론화되고 또 공공의 논의를 이루고 있는 이런 제재들도 우리 시험 문제에 활용되기 때문에 여러분도 많은 교양을 또 넓히고 또 관심을 가져주시면 더욱더 좋겠죠. 자, 이렇게 우리는 이제 긴 시간 동안에 또 정말 모든 문제를 한 문제도 빠뜨리지 않고 정답, 오답까지 설명을 해드렸고요. 자, 결과적으로 어떤 시험에도 결국 실력은 변하지 않는 것이니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조금 당황하고 어떤 제도의 변화에 대해서 고민이 많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이론대로 차근차근 또 공부하고 제가 이 정말 빡빡한 2시간 동안에도 다 설명하지 못하는 뭔가 내용들도 우리 이론 강의들이 있고 모의고사 해설 강의들도 있고 하니까 여러분이 함께 또 공부하시면 충분히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래야 우리는 항상 마지막 귀결은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제가 했던 분석 내용들 쭉 살펴보시고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20가지의 능력을 우리가 키워나가고 또 정답과 오답의 경계에 있을 때 판단하는 적절한 선택을 우리 딜레마의 상황에 놓지 않도록 명쾌하고 현명하고 객관적인 선택을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국가직 9급 시험을 치르신 분들은 정말 애 많이 쓰셨고요. 또 혹시라도 이제 또 시험을 보셔야 하는 분들도 이 해설 강의를 통해서 앞으로 공부하는 방향을 잘 정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합격을 또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